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스웨덴 린네 대학의 최연혁 교수님과 이제 스웨덴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계속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나라가. 그래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예, 아니. 좀 안 좋은 건 없습니까? 사시다가 야 스웨덴이 이건 진짜 문제야. 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불편한 거 뭐.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버스 배차 시간이 주말에는 네. 조금 약간 외곽이면은요. 네. 1시간 정도. 몹쓸 나라네. 아니 근데 네. 제주도랑 비슷하네요. 네. 제주도도 가면 저는 서울 생각하고 제주도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와 여기는 진짜 렌트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도 기다려야 병원도 되고. 좀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시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거 기다려도 되는데 회사에서 빨리 들어와. 이러면 이제 속 터지는 거죠. 네. 또요, 또 그런 거 말고. 또요. 네. 너무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찾기가 좀 힘듭니다. 네. 혹시 교수님 한국은 자주 들어오시나요?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은 뭐 비교는 바로바로 되시겠네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스웨덴은 복지가 이제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떻게 기업도 물론 기업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신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좀 편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듯이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우리처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안 할 것 같아요. 적은데 이런 것도 있으면 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업이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잘 될까? 우리도 그거 하고 싶죠.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만 또 이제 우리는 열심히 안 하면 굴러가지를 않으니까. 스웨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도 잘 돼 있는데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될까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정치학자다 보니까 그 원인을 계속 규명하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하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과정은 이제 좀 설명 안 하게 한번 설명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혹시 공공성의 비극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공공재가 있으면 서로 뭐 막 쓰려고 한다. 네, 비극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네, 공공재를 막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이러면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한 사람을 고용해서 치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공공성의 비극이 낮은 나라일수록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그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질 않잖아요. 서로 믿게 되는 사회입니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는 얘기죠. 부패가 적고 그런 부패가 적다 보니까 부패를 예상을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아주 작은 실수로도 낙마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이제 법인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CEO들은 어쨌든 그 법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카드를 긁는데 한 분은 출장 나가서 이제 그게 그 전에는 룰이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먼저 긁고 갔다 와서 그냥 쓰면 된다.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상이었는데 부총리였는데 총리 후보로 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자들이 들여다보니까 나가서 자동차도 빌리고 그것도 법인 카드로 하고요. 또 뭐 마지막 이제 들어올 때 쇼핑 마지막 이제 품목이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릿이었는데 이제 그 타블레론이라고 하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블록돼 있는 거 있잖아요. 스위스 알프스 한 모양으로 된 거. 그래서 이제 와서 하고 그랬는데 사고 그다음에 이분은 와서 그 다음 달 봉급에서 이제 떼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러죠? 관행이었다. 난 그런 줄 알았다. 관행이었답니다. 관행이었는데 기자가 봐서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1년 전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1년 한 몇 개월 전에 예. 이게 좀 더 바뀌어서 강화됐습니다. 그럼 기자가 보는 것은 1년 전 걸 봤지만 지금의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법인 카드를 막 긁는 사람이다. 법인 카드로 너 왜 초콜릿 샀냐? 그렇죠. 심지어 그거 그래가지고 그게 타블레론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붙여진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수상도 시작길래 그렇습니까? 얼마 초콜릿 사봐야 1,000만 원치 샀겠어요. 그렇죠. 네, 한 200만 원 어치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빌렸었으니까. 다 합쳐서 어쨌든 그건 다 갚으시고 다 갚죠 당연히. 네, 당연히 뭐 안 갚은 건 아니에요. 관행에 따라서 와서 봉급에서 딱 그만 빼갔는데 본인이 그래도 실수를 했다 그렇게 쿨하게 인정하면서 총리 자격을 본인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TV 시청료를 안 냈다 그래가지고 장관 임명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스스로 사퇴를 합니다. 그게 얼마 TV 시청료가 얼마? 만 원 하겠지 뭐 얼마나 TV 시청료가요? 한 15,000원 됐었죠. 네. 와. 근데 이런 사회다 보니까 저는 스웨덴 사회가 어떨 때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가. 그러네요, 좀. 네. 아무것도 이건 정말 이거 속이면 안 되겠다. 네.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 사회가 됐어요. 그 투명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이 또 내가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내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기 때문에 나도 낸다가 아니라 당연히 낸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저 사람이 안 낼 거기 때문에 나도 안 낼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나는 그냥 해외로 그냥 이사 가야지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안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세금을 내고 있고 또 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받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들 그 합의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바로 투명 사회이고 신뢰 사회라는 거죠. 교수님. 그 공공재 비극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공재 비극은 이제 뭐 스웨덴뿐 아니라 어디서도 일어나기 좋은 건데 이제 정치학에서도 왜 공공재 비극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뭔가 강한 외부의 처벌, 무서운 처벌, 무서운 제도 뭐 이런 게 무서워서 처음에는 안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서로 투명한 사회로 가게 만드는 그런 보통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스웨덴도 그런 무서운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이라고 해서 유독 투명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뭔가 그 변화를 만든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계기 제도? 네, 몇 가지가 있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웨덴이 1780년대, 1780년대, 그러니까 한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바로 직전 후 그 당시에 이제 외교관들이 스웨덴에 있다가 돌아간 외교관이 남긴 그 글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돼 가지고 발굴돼 가지고 한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역사학자가 이제 그걸 발굴하고 정치학자가 이제 활용을 해서 밝혀진 그런 증거 자료인데 그 당시에 스웨덴은 완전 부패한 사회였다. 1780년대.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주 강력한 그런 군주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프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렇게 있었는데 스웨덴이 1600년대에 있었던 그 30년 전쟁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쟁은 구교도와 신교도와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에 전승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지금의 이제 폰멘 지방이라고 하는 폴란드 북부 지방 그쪽 지방을 스웨덴 스웨덴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지역까지도 스웨덴 땅이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힐이 스웨덴 땅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약간은. 그래서 북유럽의 사자라는 어떤 그런 국가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스웨덴과 같이 손잡으면 쉽게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얘네들만 잘만 하면 프랑스를 막아줄 수 있고 하니까 돈이 양쪽에서 막 들어왔어요. 정치 자금이 막 들어왔어요. 외교관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제 정치인들이 그 돈맛에 들여가지고 근데 오래전부터 스웨덴은 이제
그 뭡니까 농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농민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농민원에 정치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농민원을 매수를 합니다. 농민원의 그 의원들을 매수를 해서 가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시키는 거죠. 봐, 스웨덴도 옛날엔 그런 거. 네. 금권 선거 뭐 그런 게 다 있었죠. 다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스웨덴은 국민부터 정치인까지 어디 한 군데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라고 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1800년대 말 가면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무슨 100년 만에 무슨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스웨덴이 이제 강대국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폴타와 전쟁에서 이제 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은 작은 나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변두리 나라로 변두리 나오는데 1809년에 이제 스웨덴이 이래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헌법이 만들어지고요.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얘기 많이 하죠. 계몽군주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계몽군주. 그래서 군주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계몽군주가 가능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가가지고 독일도 좀 보고 오고 영국도 보고 오고 그다음에 파리도 좀 보고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예 그냥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랜드 투어라고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 엘리트들은 그랜드 투어를 하는데 전 세계의 가장 선진국을 돌려다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교사님을 그 가정교사를 두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들어서서 그 당시 또 한 가지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 토크빌. 네, 맞습니다. 네. 알렉시스 토크빌. 그 책이 나온 게 1835년입니다. 183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쓴 토크빌과의 친구였습니다. 그 왕이. 스웨덴의 왕이. 네. 그래서 계몽군주가 중요한 게 이 사람은 프랑스도 봤고 영국도 가봤기 때문에 알고 미국 갔다 온 친구도 미국과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건 변화밖에 없다. 위로밖에 변화밖에 없다라고 해서 입헌군주제를 시작합니다. 왕의 권위를 놓고요. 의회에게 넘겨주고 자발적으로 혁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계몽군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놉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선포권 이거를 동의권으로 하고요.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지만 의회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세금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세금권을 의회에다 줍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찰스 1세 같은 경우도 단두대 선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전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그거 얻으려고 그냥 피해 숙청하고 난리였는데 그거를 군주가 그냥 내줬다고요?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조금 늦었지만 영국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입헌군주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이양하죠.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처럼 이제 정부 부처가 생깁니다.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왕실위원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부 부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이젠 입법부가 생겼고 행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 부처가 생깁니다. 부처장인 장관제가 생기고 차관제가 생기고 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이제 그 뭡니까? 드라이브를 건 것이 부패청산이었습니다. 부패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말이죠. 시장 부패입니다. 시장 부패, 기술자의 부패, 학위 부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석공, 석공, 그 다음에 뭐 구두수송공, 그 다음에 목공,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시계 수선, 시계 만드는 그런 도공들의 어떤 그런 그 제도가 컸죠. 도제 제도라고 하셨습니까? 도제 제도를 통해서 물려서 메스터라 그러죠. 메스터. 그래가지고 견습생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반드시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기관이 돼버렸어요. 돈 내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돈 내지. 그러니까 누굴 좀 알면 돈만 주고서 그냥 사오죠. 혹은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없어서 그 증을 못 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다 보면 불법이라고 잡아가고 경찰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잡아가고 공격받고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제 제도가 없어진 것이 1844년입니다. 시장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교육을 이제 또 선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교수 한 분이 교수 한 사람이 귀족 자녀를 그냥 들어와서 부정입학. 공부도 안 하도 부정입학이죠. 공부 안 하도 들어와서 그냥 졸업장을 줍니다. 이거를 선보죠. 그래서 교수의 권한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진출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은 역시 귀족 자녀들만 있었거든요. 또 남성만이었어요. 장군이 되고 판사가 되고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외교관이 되고 이 4대 고급 관료들을 그전까지만 해도 엘리트만 가지고 있었죠. 이걸 이제는 전부 다 풀었습니다. 대학을 풀면서 누구든 대학을 공부할 수 있다. 풀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 손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행정개혁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를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부패법이 만들어져 반부패법이 만들어져서 부패를 하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다음에 이제 모든 봉급도 공무원이 인마이 파켓 할 수 있게끔 받아가지고 봉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봉급제로 하면서 인허가제를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인세를 내는데 인세는 전부 다 본인 거였어요. 고급관리들 거였어요. 이런 부패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급제로 하면서 전부 다 눈에 보이게 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군징용 문제. 군징용 문제가 옛날에는 현물로 가능했습니다. 닭 10마리, 양 1마리, 소 1마리, 소 1마리가 뭐 양 2마리, 3마리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말 1마리는 또 최고의 거니까 왜 전쟁하기 때문에 말 1마리로 대신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현물 대신 이제는 이제 돈으로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과 함께 조세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징용제 개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는 경쟁하게 됐죠. 이제 마지막이 정치 개혁이죠. 정치 개혁. 사원제로 돼 있던 것을 이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직이라고 생각했던 말하자면 귀족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버지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인인데 이제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인정되고 처음 상원은 사실은 이제 간접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뽑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도 서서히 개혁을 통해 가지고 1920년대부터는 직접 선거로.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의 과정이 투명성을 높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패를 없앴다라고 되고 특징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특징은 있긴 있는데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우리 입법부, 행정부 다 있고 사실 그 뭐 대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는 아까 그 공공재 비극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는 게 된 거 처벌이 엄청나게 엄격한 거였나요? 왜 거기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한다는 그런 위기감이었을 것 같아요. 위로부터.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800년대 말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었으니까요. 농업국이다 보니까 또 산림국이긴 했습니다만은 농업이 주력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은 때가 많거든요. 겨울이 길고. 그러니까 여름이 한 번 서리가 내리는 여름이 한 번 있다. 또 햇빛이 잘 안 나는 추운 여름이다. 그러면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를 수확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1850년대, 60년대 그 이제 막 그 몰려 있었을 때인데 아일랜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때 막 추워가지고 그런 수확이 안 될 때였는데 스웨덴이 그때 아사가 몇만 명이 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150만이 드림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150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450만이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정도 가버렸어요. 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죠. 부패도 너무 심하고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감을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한번 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 위기감이 남아있는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엘리트들도 이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는 망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위기감이 아마 새롭게 그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가 돼서 시작이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일단 그런데 다 같이 진짜 앞날에 죽을지도 몰라라는 위기감을 다 같이 갖고 있고 근데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그 똘똘 뭉친 그 소수들이 쌓여간 신뢰감? 그렇죠. 우리도 벼랑 끝 전략은 진짜 한국도 대단하다. 한국도 위기감 하는데 스웨덴이 그런 역사가 있군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해야 되고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라 전체가 노력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아까 정말 뭐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쯤에 어떤 뭐 특별한 계기 어차피 농업은 힘든 나라죠. 감자 이렇게 하고 특별히 뭐가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웨덴이 이제 그 기초 과학은 강했습니다. 기초 과학.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죠. 화학. 화학 제조 방법이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무기 생산을 옛날부터 해왔고 그걸 응용해서 한 것이 화약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대포를 생산하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총포를 생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산업화가 막 돼가지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이루어질 때인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산업 기간에 스웨덴이 빨리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철도를 넣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총포 만들거나 대포 만들 것을 금속 처리는 잘하니까요. 철은 뭐 무궁무진하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총포 만들고 대포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조금 더 잘게 자르자. 그러니까 철사 산업이랄지 그다음에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속 산업이 발전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과학이 가다 보니까 이제 통신에 대한 그다음에 전기를 에릭손이 사실은 말이죠. 그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를 가장 그다음에 텔레그래프를 제일 잘 응용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에릭손 전화기가 미국과 버금가게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토로라가 나오기 전에 요즘들 얘기하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폰이 에릭손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무전기 이렇게 큰 게 나왔었는데 NMT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스웨덴 NMT라는 게. GSM 시스템. 스웨덴 그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밑으로 가다 보면 1800년대 1890년대 그다음에 1900년대 초에 그런 각성된 어떤 뭐 민족 그다음에 기술력이 막 그때부터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스웨덴이 그 개혁군주도 있었고 개혁이 잘 이루어졌지만 자원도 좀 있긴 있었죠. 석유는 없어도. 석유는 없었지만 그 아까 2차 대전 철 많은 2차 대전 때 얘기인데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제일 많이 철을 수입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거봐. 그리고 스웨덴이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정도에 치를 때 왜 강대국 대열에 그나마 조금 낄 수 있었느냐. 대포가 있었잖아요. 총포를 만들었잖아요. 철이 있으니까 철이 있었다. 철로 대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한 30분도 채 안 되면 바로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압도됩니다. 너무 많아 나무가 많아서 야 너무 멋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감흥이 없어요. 그만큼 나무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자로 쫙쫙 뻗은 나무. 그걸로 가구 만들고 가구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빙하 침식 지역입니다. 호수가 많아서 낙폭을 이용한 수력 발전소. 그 세 개는 아주 뭐 공짜로 전기 나오고 그거 봐 뭐가 있다니까. 뭐라도 있어야 시작하는 거죠. 가구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 개혁만은 우리도 개혁은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부패가 실제로 없나요?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초콜릿 하나 잘못 샀다가 총리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될 정도로
사소한 부패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그게 뭐 법적으로 좀 센 그런 분위기인가요, 스웨덴은?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의 입장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저는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람 사는 데니까 있습니다. 부패는 있겠죠. 법인 카드를 사용하더라. 예.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근데 주로 이제 흔히들 그 부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패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거. 네. 네, 조그마한 게 있고요. 그랜드 좀 큰 게 있고 시스템. 네. 커럽션.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커럽션은 국민부터 아주 완전히 윗선까지 예. 총체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는 사회고요. 그랜드는 좀 큰 스캔들이 한번 펑펑 터지는 거죠. 정치와 경제가 맞물린다든지 네. 정치인과 이런 것들인데 대개 보면 패티는 조금씩 있습니다. 패티는 있습니다. 그랜드는 전혀 없고요. 시스템은 아예 전혀 없고요. 패티는 뭐냐. 정치인이 지방 정치인이요. 나가가지고 카페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반문안을 조금 노래도 하고 하는 거를 이걸 긁었어요. 법인 카드로. 법인 카드로. 네. 한 200만 원 정도 수준. 네. 네. 근데 와서 보고 하는데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기자가 보죠. 기자가 보고 바로 신문에 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티만 조금씩 있는데 그랜드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국민이나 언론이나 그다음에 스스로 정치인들 스스로 동료들도 이거 보면 잘못했잖아. 그거를 다 지적을 하고 사소한 것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한 어떤 사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은 인간적으로 실수는 있고 있는데. 하는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아주 강하고요. 또 외부 감사 시스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신뢰 사회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작은 것 실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시 발견 혹은 그다음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주 쿨하게 아주 작은 것도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는 사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는 거. 네. 컨닝하면 무조건 걸려라는 게 전제돼 있으면 그러면 안 할 텐데 쟤는 컨닝해가지고 100점 맞았는데 그렇지. 안 걸렸어.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나도 컨닝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소한 거라도 다 걸린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도 스웨덴 같은 약간 복지 시스템이나 투명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좀 뭘 많이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사회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의 비극적인 측면을 본다면 복지를 확장하고 확대하기 전에 하면서 동시에 신뢰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들다든지 신뢰 사회를 어떻게 복귀한다든지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복지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이거잖아요. 네. 근데 세금은 내가 아무리 높고 적던 간에 일정의 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내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들 뭐 많이 제가 이제 들어보면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많더라. 자영업자들의 경우나 이런 분들. 또 뭐 이 정도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사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투명 사회가 되게끔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제도는 항상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누수는 조금 작든 크든 작든 크든 패티가 자꾸 쌓이면 그랜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뢰를 못 해요. 신뢰를 못 하면 그건 재원이 항상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신뢰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편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이 딱 있어서 쟤는 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큰 소리를 절대 내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제가 한번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안 와요. 오기로 할 시간이에요? 네, 버스 그러니까 고속버스인데 고속버스. 고속버스장에 가서 안 와요. 스웨덴 사람들이 거의 한 30-40명 같이 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이죠.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옆에 사람 보면 쿨하게 이러고 있어요. 쿨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안 오는데 이게 뭐야? 기다려봐. 나도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 멘탈리티가 뭐냐.
뭐일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언젠간 온다. 아니 꼭 온다. 언젠간 오겠지. 하지만 화나잖아요. 네. 뭘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아,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닐 것이고 이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어주는 거네요. 네. 그 배차 시간에 운전하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병원을 가시다든지 그렇죠? 그럴 것이다. 네. 그럴 것으로 믿어요. 그게 어떻게? 네.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차가 출발합니다. 왔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소재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아니 네. 궁금하지도 않아요. 야이씨 너는 이거 안 그럽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따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대신 이게 있어요. 룰에서 정시에 출발하지 못할 때 30분 이내에 그러니까 30분보다 늦을 경우에 전액을 환불하는다. 그냥 그 룰이 있는 거군요. 그 룰이 있어요. 그럼 나는 환불 받으면 그럼 환불 받는 거야. 이건 공짜로 가는 거야. 그냥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공짜로 무료 탑승. 무료 탑승. 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봤을 때 이해 못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전처리. 전처리 갑자기 하나가 끊어졌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런 피치 못할 사정에서도 출근을 30분 늦었다. 그러면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비를 주고 기다린 시간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딱 룰이 있는 거네요. 룰이 있어요. 화낼 필요가 없네. 네. 당신 때문에 말이야. 네가 불안해라고 그거 택시비 오케이. 그러니까 스웨덴 사회에 살면서 제가 막 이만큼 스트레스는 제 혼자 받지 스웨덴 사람들은 안 받아. 36년 사셨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36년째 됐으니까 이젠 쿨해졌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세금은 전부 다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사실 근로소득자도 40% 넘게는 면세자예요. 그러니까 공제 이런 거 저런 거 받으면 실질 세금은 안 내거든요. 거의 40% 50% 사이가. 스웨덴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지만 그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건 저소득층도 세금을 많이 내는지.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아니 먹고 사는 거 다음에 복지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소득층도 세금을 많이 내나요? 당연히 냅니다. 저소득층도 무조건 받는 것의 30%는 기본적으로 냅니다. 대신 이렇게 다죠. 대신 당연히 30%를 내면 아주 적은 것을 받았는데 30%를 내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보완해 주는 주택 수당을 줍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주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룰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30% 이상을 낸다는. 30%가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지방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지방에 귀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30%가 평균이라면 높을 때 씀씀이가 더 많다 그러면 32% 33%가 되고요. 씀씀이가 적다 그러면 29%도 내고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지방에 귀속됩니다. 법인세와 그다음에 소득세는 지방에 귀속됩니다. 특별세는 국가 거고요. 진짜 지방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죠.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지방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지방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아주 그저 뿌리 깊게 오래전부터 1860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지방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결정 사항은 그 주민이 결정한다. 1860년대 개혁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웨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교수님 또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자주 오죠. 자, 이거는 한두 번 모셔가지고 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우리 최 교수님이 한번 여기 발을 당기셨으니까 이제 스웨덴의 완전 바닥까지 보여주겠다 하고. 고맙습니다. 스웨덴 린네 대학의 최연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